자, 2월 15일이요. 2월 15일 그 파이썬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일단은 그 기본 문제 패턴 3종을 살펴봤었고요. 주로 이제 그 반복문과 이제 리스트 얘네들을 활용하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작해서 이제 그 객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객체의 구성 요소. 객체라고 하는 거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속성은 변수 형태로 존재하고 기능은 함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객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는 객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명시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풀이를 좀 많이 생소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문제를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일단. 그래서 문제 5개짜리 파일 2개를 원래는 오늘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것까지 미리 그냥 단톡방에 올려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 1번, 바로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문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일단은 멤버 변수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전개를 해볼게요. 생성자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볼 개념은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흔히 게터, 세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뭐 아직은 따로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프로퍼티 다음에 이제 클래스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이게 이제 오늘,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얼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를 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파이썬을 공부할 때, 파이썬 처음에 소개할 때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방대한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파이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크게 그렇게 화려한 기능은 없어요. 여기에 흔히 이제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확장 팩들을 장착을 해요. 이 패키지가 통계 분석이라던가 웹사이트 크롤링이라던가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각종 기능들을 전부 확장팩으로 파이썬에 까는 거거든요. 이 패키지가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패키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몇 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그 주제를 정하셔서 그 주제에 맞는 패키지들을 이제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계 분석, 머신러닝, 웹사이트 개발 등등등. 우리는 지금 여기 이후에는 이제 그 따로 지금 회차 구분을 안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메일 발송하는 거, 흔히 이제 메일링이라고 부르죠. 메일링 만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오픈 API 연동하는 거. 그래서 카카오를 통해서 그 검색 결과를 연동한다거나 카카오 이미지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뭐 이미지를 쭈르륵 이제 수집해서 저장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웹 크롤링. 크롤링을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혹시 그 학원에서 그 배포하는 책 구입하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내용이 그 책하고 그 책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 책 후반부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걸 공부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자체를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SQL이라고 하는 건데 이 SQL 하나만 거의 한 달짜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 자체가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기 전에 SQL을 먼저 공부하는 게 순서상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SQL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써진 챕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파이썬으로 진행하면은 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돼서 흥미 위주로 크롤링 쪽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쭉 스토리 라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림 파일 중에 파이썬 응용 문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답지는 다 미리 붙여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문제만 드릴까 하다가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2에서 10 사이의 숫자 x하고 y를 입력받으래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사용자한테 입력값을 받기 위한 파이썬 내장 함수가 input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제 메시지를 적으면 제가 밑에 블록 하나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msg는 input 한 다음에 hello world 라고 하고 print msg 라고 하면 여기를 실행했을 때 이 input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한 게 여기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사용자가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이 msg라는 변수로 리턴이 돼요. 그걸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요 블록은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행되는 것처럼 나와요. 여기다가 1, 2, 3, 4라고 입력을 타고 엔터를 딱 치면 1, 2, 3, 4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 input 함수를 통해서 리턴 받는 것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자,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input 함수만 써서 입력을 2개 받고 print x 더하기 y를 했다라고 하면 자, x는 100, y는 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문자열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니까 덧셈이 아니고 연결을 해버려요. 문자열이니까. 둘 다 str이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내용을 토대로 뭔가 내가 정수 차원의 연산을 하고 싶다. 실수 차원의 연산을 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 int라는 함수로 이 내용을 한번 감싸줘야 돼요. int 함수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죠. 자매품 플루트라는 함수도 있고. int 함수가 정수로 바꾼 플루트는 뭘로 바꾸겠어요? 실수로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제 x하고 y 두 개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x를 3이라고 하고 y를 5라고 가정하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반복문을 구성하면 i는 range 1부터 100까지니까 101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1부터 100까지가 되죠.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는요. 1, 101이라고 하면은 1부터 100까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가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 여기가 스텝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다 세 번째 파라미터로 3이라고 명시하면은 1, 3, 1, 4, 7 이런 식으로 3단위로 뛰어요. 자, 원래 이 range 함수는요, 반복문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이 함수는 주어진 구간에 수열을 생성한다라고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얘는 원래 수열을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range 1, 10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열을 담고 있는 이렇게 range 1부터 101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3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range 함수의 결과를 리스트 함수에다 다시 주면은 my는 저 수열을 의미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표시하는 게 너무 많대네요. 30까지로 자를게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 만들 때 되게 많이 써요. range 함수. 그걸 그냥 반복문에 쓸 뿐이고요. 그래서 range 함수하고 리스트 함수는 반복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range 함수하고 리스트 함수는 항상 짝으로 같이 다닙니다. 웬만해서. 자, 파이썬 코딩하면서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 리스트 함수가 나온 김에 리스트 공부할 때 이렇게 리스트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 코드는 잘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K는 리스트에 range 1부터 30까지 3 프린트 K라고 하면은 자, 이걸 또 아까 수열 만들었던 거죠. 이거 될까요? 아까 분명히 결과 이상 없었거든요. 이제 이 코드 에러 납니다. 이거 에러 왜 날까요? 파이썬 코딩 할 때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원래 리스트는요, 파이썬의 내장 함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내장 함수를 리스트라고 하면서 지금 엉뚱한 애를 덮어 씌워버렸으니까 파이썬에 있는 내장 기능이 사라진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이제 날리고요. 자, 뭐 요거는 문제 없는데 프린트는 헬로 월드. 자, 프린트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거 에러 납니다. 프린트는 파이썬에서 내용을 출력하는 내장 함수죠. 근데 내장 함수를 지금 문자열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안에 원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 만드실 때 내장 함수 이름이랑 겹치면은 언제 어디서 에러 날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 이름 만들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에러 났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지우고 다시 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이제 코딩을 하는데 지우고 나서 다시 이제 지웠으니까 되겠지 라고 해도 여전히 에러 나요. 왜냐하면 주피터는 블록을 지워도 이전 실행 내역을 계속 다 갖고 있어요. 원래 파이썬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록을 지운다고 해서 아까 실행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해결하시려면요. 아직도 에러 납니다. 지우고 다시 해도 에러 납니다. 왜냐면 아까 실행했던 걸 기억하니까. 그러면 얘를 파이썬으로 재부팅 하셔야 돼요. 재시작이라고 했죠. 요걸 누르셔서 재시작을 하셔야 돼요. 재시작이 되면은 이제 다시 실행해 보면 문제 없이 되죠. 그러니까 에러 나는 게 혹시라도 내가 파이썬에 있는 내장 함수를 변수 이름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3이고 5입니다. 반복은 1에서 100까지고요. 그 다음에 1씩 증가합니다. 자, 반복문 안에서 총합을 구하는데요. 총합 구할 때 반복문을 써서 이제 총합을 구할 때
항상 준수하셔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합산을 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총 합계를 내라고 하면은 반복하기 전에 합산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산할 내용을 여기에다가 계속 더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반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변수가 합계가 되겠죠. 자, 반복문 보통 공부할 때는 이제 이 i 값을 여기다 그냥 더하거든요. 아니면은 리스트를 갖고 반복을 돌리면 리스트의 원소를 그냥 여기다 더하는데, 지금 얘는 문제가 구간을 벌써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로 픽스를 지어놓고 그 자연수를 여기다 다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이 i 값을 여기다가 더하는데 조건을 걸었죠. i가 x와 y의 공배수일 때만 더하라는 거예요. 자, 공통된 배수 x의 배수 n은 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의 배수 9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이 원리죠. 그래서 i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공배수라는 거는 x로 나눠도 되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거죠. 그래서 i를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출력하고 i를 토탈에다가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x는 %d, y도 %d, 토탈은 얘가 되겠죠. 자, 3, 5.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함은 319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 응용인데요. 별짓기인데 별짓기 행을 입력받은 값으로 제한하래요. 이건 쉽죠? 자, 지난 시간에 별짓기 할 때 만약에 5줄이다라고 하면은 i in range 0부터 5 전까지 호,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쳤을 때 바깥에 있는 게 행을 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열을 담당한다고 했죠. 호 j in range 0부터 별짓기의 그 반복문 공식은 i 플러스 1까지 반복한다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별짓기를 하면 되는데, 이 몇 줄까지를 의미하는 요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값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로 변환한 x를 입력받아서 x까지 반복 돌리고, 나머지는 지난 시간 코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0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10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력하실 때 너무 많은 숫자를 입력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출력량이 너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이즈 리미트, 사이즈 제한에 걸렸다. 출력될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중간에 말줄임표 처리하고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오죠. 너무 많은 값, 큰 값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보통 자료구조 문제가 이 3번 유형처럼 진행이 돼요. 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 리스트를 문제에서 주어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문제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n개의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대요.
숫자 n을 입력받으래요. 과목 수를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거예요. 몇 과목의 점수를 입력할지를 그때그때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n을 입력받아요. 숫자를 입력받아요. 이걸 가지고 n번 반복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5라고 입력하면은 반복 범위가 0부터 5까지가 되는 거고 10이라고 입력하면은 반복 범위가 0부터 10 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한 횟수에 따라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n번 반복을 수행하면서 숫자를 입력받으래요. 자, 그래서 몇 번째 숫자를 입력하라라고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출력할 때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여기에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출력되게 한 거고요. 이렇게 입력받은 정수 x를 입력받은 숫자는 데이터라는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래요. 자,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해 놓고요. 입력받은 x를 데이터의 어펜드로 계속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보통.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총합과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자, 그래서 요 x에 대해서 토탈이라는 변수를 미리 준비한 다음에 그때그때 입력하는 값을 다 더해서 총 합계를 구했고요. 이 데이터에 추가된 항목의 개수를 가지면 그게 과목수가 되니까 나눠서 평균 점수 구합니다. 자, 총합은 토탈을 그냥 출력하면 되고요. 평균 점수도 이게 AVG를 출력하면 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형식 문자 쓰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7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점수를 입력하세요. 98, 두 번째 점수 87, 세 번째 점수 76, 네 번째 점수 87, 다섯 번째 점수 69, 여섯 번째 점수 54, 일곱 번째 점수 88. 네, 그러면 입력한 내용으로 문제가 수행이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n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래요.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값부터 먼저 입력을 받았어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n이라고 하고요. 이 n까지 반복을 돌리면서 숫자를 아까랑 똑같이 입력을 받아서 이 x를 데이터에 추가했습니다. 입력받으면서 여기 추가했죠? 자,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단 최대값은 맥스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통해 직접 구현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입력하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실행할 때마다 답이 달라지겠죠. 사용자가 뭐라고 입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숫자 5개를 입력할 건데 65, 34, 77, 91, 23.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91이다. 자, 뭐 밑에서 데이터를 출력해보면 아까 제가 입력했었던 항목들이 쭉 나오겠죠.
자, 최대값 구하기입니다. 리스트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단 리스트의 원소는 모두 0보다 크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의 원소가 5, 7, 3, 2, 4 라고 가정할 때 미리 준비한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요. 먼저 5랑 얘를 반복을 이 리스트에 대해서 돌리면서 먼저 5랑 맥스를 비교해요. 맥스 밸류. 만약에 5가 더 크다면 이 5를 이 맥스 밸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원소 7하고 5를 비교해요. 7이 더 크니까 7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3하고 7을 비교해요. 3은 작으니까 패스, 2하고 7 비교해서 패스, 4하고 7 비교해서 7이 더 크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교하면서 만약에 리스트의 원소가 더 크다면 걔를 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걸었습니다. 반복문에 리스트를 바로 갖다 걸면은 이 i는 모두 리스트의 원소가 되죠. 자, 처음에 맥스 밸류가 0이었고 i는 맨 처음에 5. 그래서 5가 맥스 밸류보다 크니까 이 i 값을 맥스 밸류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i가 7이 되겠죠? 아까 맥스 밸류는 5였고요. 7이 맥스 밸류보다 크니까 7을 맥스 밸류에 넣으면은 맥스 밸류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이품은 조건이 안 맞다고 판단됐으니까 패스. 2. 여기서도 패스. 4. 얘도 패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5. 그럼 5번 숫자를 입력받을 거예요, 이제. 자, 5, 7, 3, 4, 2. 라고 하면은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7이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문제의 응용인데요. n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응용 문제 1번 파일의 공통점은 자료 구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서 그냥 리스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미리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료 구조가 사용자 입력값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자료 구조를 딱 틀에 맞춰서 정형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력값으로 매번 자료 구조를 동적으로 만드니까 실행 결과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프로그램은 이 동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되게 유연해야 돼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5를 입력했다고 치죠. 이걸 갖고 또 반복을 돌아서 데이터라고 하는 빈 리스트에 숫자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계속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지금 문제에서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렬을 하는 거, 정렬 알고리즘. 첫 번째 거랑 그 다음 거부터 끝까지. 두 번째 거랑 그 다음에서부터 끝까지. 세 번째 거랑 다음에서부터 끝까지. 네 번째 거랑 다음 끝까지. 마지막은 안 한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반복문이 0부터 최대 길이 빼기 1까지. 마지막 거 전까지 한번 반복을 하고요. 여기서 최대 길이는 입력받은 n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리를 그 값을 결정해 주려는 위치 다음 거부터 끝까지. 그래서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그래서 i 번째랑 j 번째의 크기 비교를 해서 i 번째가 더 크다면 값을 맞바꾼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코드니까 이 패턴만 접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총 5문제니까요. 제가 개당 5분씩 할애를 할게요. 그래서 25분 실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휴식 시간을 덧붙이면은 총 35분 후가 되겠네요. 지금 41분이니까 40분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8시 15분에 다시 뵈면 되겠죠? 네, 그럼 8시 15분에요.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네, 문제 생기신 분 한 분 제가 체크해 드리느라고 조금 지연됐는데요. 혹시 다른 분 또 문제 생기신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자, 잠시만요. 자, 객체장 프로그래밍 두 번째 PPT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멤버 변수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이제 클래스 안에서 어떠한 유효한 범위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흔히 이걸 변수의 스코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르게 변수 스코프가 좀 특이하기는 해요. 자, if a는 5라고 치고요. a가 0보다 크다면 b는 10, else c는 10 이렇게 돼 있을 때 print b라고 하면 출력 결과는 10이 나옵니다. 자, a가 5보다 크니까 요 if문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b에 10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else는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출력이 되면서 10이 되는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if문이 실행되질 않기 때문에 b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도 이게 된다고라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서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블록 밖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변수의 스코프 내지는 변수의 유효 범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 B라는 변수는 if문 안에서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if문 밖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정상인데 파이썬은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클래스를 작성했는데 클래스에선 또 이 규칙이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멤버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if문이나 포문처럼 블록 안에서 초기화한 변수를 밖에서 쓸 일이 있다면 이 블록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몇을 저장할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if문 안에서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논을 넣는 거예요. 나중에 값을 넣어야지 하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상식선에서 지킬 수 있는. 블록 안에서 변수를 초기화할 일이 있다면 블록 시작 전에 미리 초기화를 해놓고 들어가면 if문의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에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f문이 실행이 안 돼도 여기 프린트가 에러가 날 일은 없죠.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 구문에서의 얘기고요. 멤버 변수의 스코프를 이해하고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는 개념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 생성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터 페이지는 심플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변수입니다. 자,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개념이에요. 클래스 안에 우리가 봤었던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멤버 변수와 메서드였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를 만들면은 이 기능들이 여기에 부여가 되는 거였는데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해요. 그래서 전역 변수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를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전역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 다짜고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블록 범위 안에서 유효합니다. 클래스 뭐 어떤 클래스가 있다. 그리고 변수 A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고요. 메서드 1이 있고 또 메서드 2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변수가 초기화됐을 때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블록은 침투가 가능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안에 if문에 대한 블록이 있으면 이 변수는 if문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죠. 포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함수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변수를 만들면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니까 메서드 안으로는 침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말했는데 어떤 블록 안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 변수는 일반적인 규칙에선 블록 밖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함수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함수 밖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DEF라고 해서 A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K라는 변수에 5를 넣으면 이 함수 끝나고 나서 K 출력하면 안 나와요. 함수 안에서 만든 변수는 그 밖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딱 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다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봐요.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메서드 간의 상호 호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클래스 안에서 다른 자원에 접근하려면은
이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약에 우리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도 셀프 점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유저 아이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셀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전역 변수는 멤버 변수는 클래스 안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어요. 이 유저 아이디는 set 유저 아이디와 get 유저 아이디라는 메서드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서드 안에서 어떤 변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나 메서드 안에서 최초로 생성된 변수는 그 메서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샘플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U라고 하는 객체에 유저 아이디, set 유저 아이디, get 유저 아이디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면은 u.user id는 a 라고 그냥 값 때려 박으면 되죠. 근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프로퍼티라는 거 말씀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거는 코드 보안에 좋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age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치죠. 나이예요. 나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더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객체를 통해서 u.age는 마이너스 1 나인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이는 존재할 수 없죠. 근데 멤버 변수에다 값을 다이렉트로 집어넣으면은 이거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값이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멤버 변수의 값을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걸 사실 금기시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값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값을 리턴하는 애들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getter,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는 애들을 세팅한다라고 해서 setter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getter setter 개념인데 파이썬 같은 비교적 최신 언어는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문법 형태가 존재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의 흐름에만 주목을 하세요. 자, u.set user id라는 함수한테 helloworld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helloworld라는 값이 1번에서 시작해서요.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겠죠. 이 파라미터 값을 self.userid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여기다 넣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helloworld가 지금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가 helloworld가 됐어요. 멤버 변수는 메서드 안에서 식별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전달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u.get user id를 호출했더니 여기서 return self.user id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갖다가 리턴을 하고 있는 거죠. 얘도 메서드니까 멤버 변수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장한 helloworld라는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아니 그냥 여기다 helloworld 그냥 다이렉트로 넣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삥삥 돌렸어라고 말씀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왜냐면 이 예제는 이 멤버 변수를 양쪽 메서드에서 공유해서 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드렸던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면, 자, 클래스 멤버라고 만들고요. age는 non, 나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가정했던 거요. def set age, 셀프 잡고 그 다음에 age. 그러면은 self.age는 age를 복사. 셀프의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블록 안에서 보면 얘도 age고 얘도 age죠. 지역 변수하고 멤버 변수를 구별하는 용도로도 써요. 셀프가 붙으면 지역 그 멤버 변수, 셀프가 안 붙으면 지역 변수. 자, 그 다음에 def get age, 셀프 잡고 return self.age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m은 member라고 만든 다음에 m.set age에다가 마이너스 1을 줘라. 그리고 print m.get age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리턴 될 거라고요. 아, 이거 함수죠 참. get age 이렇게. 근데 이게 나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회원 가입할 때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했을 때 가입을 받나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멤버 변수로서 m.age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분별하게 그냥 마이너스 1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함수를 통해서 넣었다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값을 멤버 변수에 넣기 전에 우리가 값을 점검하는 루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if age가 1보다 작다면 print 나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자, 함수 중간에 리턴이 툭 튀어나오면 처리 중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셀프에는 값이 저장이 안 되니까 나이는 여전히 논이 되겠죠. 아, 여기 실행해야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거를 점검한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멤버 변수의 값을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거를 완전 금기시합니다. 이게 딕셔너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인 거죠. 딕셔너리도 값을 저장하면 무분별하게 그냥 넣어요. 자, 요게 이제 멤버 변수와 그 다음에 메서드 간의 스코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개념, 그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요번에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생성자는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입니다. 값을 리턴하지 않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init라고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 이름은 못 바꿔요. 앞뒤로 언더바가 2개씩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는 고정된 이름이고 사전에 약속된 이름이에요. 자, 어떤 클래스에 이런 이름을 갖는 클래스 그 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f는 f라고 객체를 만들죠. 그러면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여기가 자동으로 실행돼요.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의 특성,
특성이라고 하면 멤버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자,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정의하시면 되는데, 주로 생성자의 파라미터는 이 멤버 변수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 파라미터를요,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걸로 이 멤버 변수의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처리해요. 자,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면 값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 파이썬 여태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아마 이런 느낌 안 드셨어요?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자리를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잊혀지는 이유가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의문점이 이게 딱 하나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쵸? 제 지론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돼요. 손가락 까딱하는 거에 되게 게을러 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코드가 바뀌어요. 객체 지향은 손가락 까딱하는 게 귀찮았던 개발자들의 노하우가 20년 이상 쌓인 결과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age와 name은 non. 자, 이렇게 멤버 변수만 만들어요. 그리고 프린트 df 프린트 info라고 해서 프린트 %d는 %d s구나 세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self.name과 self.age를 지정합니다. 자, 이제 이걸 쓰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M1은 멤버, 철수는 16. 아이고, 객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M1. name은 철수, M1. age는 16, M1. print. 프린트 인포죠. 실행. 자, 지금 상태로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정보를 출력하면 4줄씩 들어가요. 그쵸? 100명이면 400줄 필요하죠. 자, 이제 생성자를 넣을게요. df init self.name은 철수, self.age는 16. 이렇게 넣으면은 이 두 줄이 빠짐으로 해서 결과가 똑같죠. 그리고 실행해야죠. 결과가 똑같죠. 근데 이때는 객체를 2개 만들면 2개가 정보가 다 똑같아요. 둘 다 철수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주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100명의 그 회원을 만들어서 각각 다른 정보를 저장시키려면 400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봤었던 생성자 name과 age 요거 2개를 넣고
여기다가 name과 age를 세팅한 것만으로 2줄씩 빠져요. 이렇게. 결과는 같죠. 결과는 같죠. 근데 이번에는 100명 만들려고 하면 아까는 400줄이었는데 200줄로 줄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게을러도 똑똑하게 게으른 거죠. 그래서 객체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작성할 때 객체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누적된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성자를 왜 써야 되는지 바로 정리되죠?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 추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자체는 조금 더 일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 클래스를 갖다 쓰는 입장에서는 점점 일이 줄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어차피 도찐개찐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게 지금 이 예제를요 나 혼자 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는 원래 한 명이 혼자 다 개발하려고 설계된 언어가 아니에요. 객체 지향 언어는 여러 명이 협업하는 걸 감안하고 만들어진 언어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드린다면,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클래스의 소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왜 우리 프린트 함수 보면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파이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클래스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어디에다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써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4줄 코딩 하실래요? 2줄 코딩 하실래요? 이제 이 클래스를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를 원하세요? 이런 형태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생성자 있는 게 월등히 편해요.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넣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클래스는요, 이런 클래스는 회사에서 팀장이 최소 대리급 이상들이 만들어서 평사원들한테 배포해요. 이거 호출해서 쓰세요 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거를 코딩하는 입장이 될 거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클래스를 활용하는 입장이 됐을 때는 400줄 코딩하는 것보다는 200줄 코딩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바라보실 때 클래스를 작성해서 누군가한테 배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이 있다. 항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는요, 대부분 인터넷의 오픈소스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파이썬에 설치를 해요. 아까 제가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치를 해서 쓰게 돼요. 시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 파이썬에 온라인에 있는 오픈소스 클래스를 설치할 겁니다. 명령어로 설치를 합니다. 네, 설치가 됐대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명령어로 내린 명령어를 전달한 그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dig은 name은 철수, age는 16, 영희 17살, 민수 15살. 이렇게 해서 my 데이터라고 딱 하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데이터 구조죠. 자, 이거를 이 my 데이터를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얘한테 던져줄게요. 자, 딱 이걸 보면은 객체를 만들면서 뭔가 변수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파라미터로 얘를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df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었겠구나. 내가 이 소스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각종 메서드와 멤버 변수가 다 얘한테 부여되니까 나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게 쫙 스토리라인이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프린트 df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멋없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엑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 구조예요. df.to 엑셀. 또 깔라네요. pip install open py 엑셀, pip install xlrd. 자, 다 깔았어요.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이거 한 줄이면 이제, 자, 여기 파일 좀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직접 구현하려고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코드 몇백 줄 들어가요. 근데 남이 만든 클래스 갖다 쓰는 것만으로 한 줄 만에 끝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반복문이나 아니면은 오늘 했었던 게 입력받아갖고 그 리스트 자료 구조 핸들링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접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무자동화가 펼쳐져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파이썬의 미래는요, 그 파이썬 창시자도 파이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엑셀을 대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윈도우에서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맥에서도 되면은 이걸로 수업 만들면은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지금 주피터라고 하는 애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원래 주피터를 사용하는 정식 방법은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딱 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게 원래 주피터의 원래 모습이에요.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요 화면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는 되는 거예요. 네, 이거요.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피터 화면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주피터가 들어가듯이 엑셀 안에 주피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엑셀 조작을 파이썬 코드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파이썬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올 미래일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사실 사무자동화는 그냥 게임 끝이죠. 뭐. 자, 어쨌건 클래스 얘기하다가 좀 멀리 돌아왔는데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기능을 쓰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멤버 변수하고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거 살펴봤는데 이제 예제 코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 받으신 그 교환에서는 교환 맨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샘플 예제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주석도 달고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얘가 변수하고 함수를 모두 내장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가 유저 네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두 개를 받는데 이 클래스가 변수 두 개를 받을 때 어차피 지금 이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파라미터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들을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게 이 객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 유저 네임과 이메일은 파라미터로 들어오면 이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질 애들이에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지기 전에 이 전역 변수에다가 냅다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애들이 여기에 복사가 됐고 뷰 인포를 호출하면은 거기에 저장된 값들을 일괄적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멤1이 얘네들의 기능을 싹 다 부여받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과 파이썬 골뱅이 gmail.com이라고 조인한테 보내면 이 데이터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복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턴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뷰 인포를 호출하면 프린트 하면서 셀프.유저네임과 셀프.이메일 여기에 있는 값들을 끌어다가 출력을 해주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예제만 넣고 보면은 이거는 뭐하러 저렇게 데이터를 삥삥 돌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게 내용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단축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의 흐름을 딱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생성자의 이해입니다. 자,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아까랑 멤버 변수 똑같이 있는데 파일 하나 안에 이름이 똑같은 함수나 아니면 이름이 똑같은 클래스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가 점점점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성자는 앞뒤로 언더바 2개씩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라미터 없죠? 얘가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문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유저네임과 이메일에다가 이런 값들을 넣어줬어요. say hello라고 호출하면은 이 값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이 값들을 끌어다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문자열 포맷 함수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객체를 딱 생성만 시킬게요. 아까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된다면 생성자가 실행됐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죠. 그럼 이 UA 안에 유저네임과 이메일이 야옹이에 대한 정보로 저장이 됐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say hello로 출하면은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도 전부 똑같은 정보를 담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변화를 주는 거죠. 생성자 파라미터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뷰인포 했을 때 그냥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위에 거 실행하고요. 이렇게 생성자 파라미터로 세팅된 정보를 객체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거는 객체를 만들면서 이 정보가 클래스 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객체를 만들면서 이 정보를 설정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만들고 나서 UA.username은 뭐뭐뭐뭐 UA.이메일도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정보가 바뀌긴 하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 코드 자체로 봐서는 생성자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정보를 이렇게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건데 생성자 파라미터를 갖게 되면은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이 멤버 변수의 정보를 객체에 생성하면서 각각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들면은 객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정보를 세팅하니까 객체 생성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호출하는 측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천 과정 아시겠나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것만 먼저 실습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30분까지 시간을 할애하고요. 뒷부분에 이제 응용하기 예제가 있습니다. 이 응용하기를 이제 리뷰하고 마지막으로 마칠 건데 제가 객체 지향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시 드렸던 화면이 있어요. 아, 여기 그림이 없구나. 여러분들 PDF 보시면 이거요. 이 화면에 대한 자료 구조를 약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첫날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이제 끝은 봐야죠. 객체 지향은 계속 이거를 표현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상속, 추상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자, 9시 반에 마지막 예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총 동원해서요. 유닛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생성하는 유닛들을 가정한 거예요. 각각의 유닛들이 유닛의 이름, 체력, 공격력 3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닛들을 생성할 때마다 각각의 특성들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이름, 그 다음에 체력과 공격력을 출력을 한 거죠. 자, 얘네들을 이제 특성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기능들을 이동하다. 이동을 할 때는 이동할 그 목적지가 필요하니까 목적지를 파라미터로 정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유닛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을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어디엔가 이동하라고 한 곳을 클릭하죠. 그러니 클릭하면은 얘네가 이제 동시에 간다고요. 클릭한 지점을 파라미터로 준 거예요. 그래서 셀프.name을 네임을 먼저 출력을 해요. 누구누구가 파라미터로 지정한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공격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쭉 드래그한 상태에서 공격할 대상을 클릭하면은 걔네가 쭉 가서 거길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어택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공격할 대상을 지정해 줬어요. 파라미터로. 그러면 누구누구가 어디를 공격합니다. 이때 얼마만큼씩의 데미지를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생성자를,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해서 인식을 시키고요. 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름 각각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체력, 저마다 다르게 주고, 각각의 공격력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객체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이 깨지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얘가 U1, U2, U3, U4 이렇게 4마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씩 골라서 U1과 U3한테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U1과 U3한테 여기를 공격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고요. U2하고 U4한테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고 어디로 공격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얘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동작을 하죠. 여기에 원모어 싱을 하나 더 해본다면 자, 그룹을 이제 빈 리스트로 놓고요. 그룹에다가 U1, U2, U3, U4를 넣어요. 객체들도 리스트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4 I in range 그룹 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I.move 적의 본진으로 이동을 전부 시킨 다음에 I.attack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일괄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게임에서 쓰는 원리예요. 자, 위에 있는 것까지는 다 배포된 자료에 있는 거니까 이거 실습으로 완성하시고
마지막 요것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조금 안 걸리는 시간이면 완성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뭐 한 5분 남짓 시간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체크하시고 이제 파일 정리하신 다음에 50분에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50분에 마칠게요. 녹화 이제 끊겠습니다.